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의존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이 의존명사가 대체 무슨 성격인지 몰라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이 의존명사가 어떠한 개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의존명사라는 말을 봐도 제대로 문제를 풀거나 접근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먼저 의존명사는요, 우리가 명사를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자립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국어를 보면은요, 이렇게 단어에 이미 의미가 나왔습니다. 자립명사는 홀로 쓰일 수 있다는 거고요. 의존명사는 홀로 쓰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립명사라고 하면은요,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저거 뭐지? 사람. 철수는 어른이다. 물건을 좀 줘라. 그 다음에 나는 일을 한다. 우리 어떤 장소에 가자. 이런 것들은 문장 내에서 자립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 것, 바, 대와 같은 것은 이런 자립명사와 비슷한 의미적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가 같은 경우는 홀로 쓰일 수 있어도 자립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반드시 다른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립성이 없는 것들이 바로 의존명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존명사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가 같은 문장은요, 예를 들면 사람이 온다,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물건이 많다, 일이 많다, 장소부터 고르자, 이렇게 다양하게 문장에서 쓰일 수 있는데요. 나와 같은 경우는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가 온다? 자, 사람이 온다는 되지만 이가 온다는 쓰이지 못하죠. 그 다음에 분을 공경해야 된다. 우리가 분이라고 하면 높이는 사람한테 쓰는 말인 줄 아는데 이렇게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이지는 못하죠. 그 다음에 것이 많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쓸 수 없고요. 바가 많다. 이것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대부터 고르자. 이런 것들은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의존명사가 문장 앞에 의존명사가 나왔을 경우는 모두 문장의 형태가 되지 못한 비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이 의존명사 앞에는 반드시 의존명사를 수식해주는 바로 관형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형어를 만들어 줌으로써 의존명사를 문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는요, 다른 이가 온다. 이렇게 쓰일 수 있고요. 이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관형어가, 자, 이 다르니, 이를 수식하면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관형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라는 지시 관형어가 앞에 와주면 의존명사가 쓰일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관형어를 이렇게 앞에 넣어줍니다. 살 것이 많다. 그 다음에 얻은 바가 많다. 그 다음에 앉을 때부터 고르자. 이렇게 문장에서 체온을 수식해주는 말을 바로 관형어라고 하고요. 의존명사도 역시 체온의 종류인 명사, 대명사, 수사에서 의존명사도 이 명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존명사는 자립명사와 다르게 관형어가 꼭 반드시 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명사가 이렇게 자립성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실질적인 의미, 그러니까 어휘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존성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형식적이고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요, 이 의존명사는 사람이라던가 물건이라던가 일이라든가 장소 같은 것을 어떻게 하는 기능이 있냐면 대신해서 쓰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신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의존명사를 공부하다 보면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반드시 주격 조사와 쓰이는 주어성 의존명사가 있고요. 또 서술격 조사 이다와만 통합되는
서술성 의존명사가 있습니다. 부사격 조사와 붙는 게 가능한 부사성 의존명사. 그 다음에 이런 것들과 상관없는 보편성 의존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향을 떠난 지가 벌써 20년이 가까워 온다라는 이런 지. 저도 그것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의 수. 그 다음에 그런 말을 할 리가 있나 같은 리. 그 다음에 그가 범인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네 라고 하는 나위. 이런 것들은 주격조사 가와 통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성 의존명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서술성 의존명사는 오로지 최선을 다할 따름이다. 나는 하루 종일 책만 읽을 뿐이었다. 너는 무엇을 할 터이냐? 철수가 때렸기 때문이다 와 같이 서술격 조사 이다와만 결합을 합니다. 부사성 의존명사는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의존명사를 부사성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모자를 쓴 채로 들어오지 말아라. 일어난 김에 좀 가져오너라. 먹을 만큼 먹었다. 이런 것들이 부사성 의존명사고요. 보편성 의존명사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것은 바로 것입니다. 것은요, 딱히 제약을 받지 않고요. 다양한 조사와 결합한 특징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먹는 것이, 먹는 것을, 먹는 것이다, 먹는 것에. 이런 것들은 주격, 목적격, 서술격, 부사격 모두 다 허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억을 해주실 게 바로 단위성 의존명사입니다. 단위성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요, 선행하는 명사의 수량을 단위의 이름으로 지시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새, 한, 마리 이런 것들이요. 여기서 마리는 앞에 있는 그 새의 수량, 하나라는 수량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성 의존명사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명사 체언이기 때문에 뒤에 바로 조사가 붙습니다. 새 한 마리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위성 의존명사에서 사과 5개, 신 2켤레, 집 3채, 손님 2분, 옷 3벌, 구남 3척, 비행기 넉 대, 종이 10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단위성 의존명사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존명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의존명사는 한번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은데, 의존명사가 어떤 제약이 있는지, 앞에 관용어가 반드시 와야 된다. 이것에 주의해서 의존명사에 대한 공부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